네, 반갑습니다. 저는 상산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제목이 도발적인데요. 처음에 이제 김도일 교수님한테 연락을 받고, 제가 석사 논문을 사실 장구성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이랑 이 주제, 그러니까 학회 주제랑 잘 맞아서 선뜻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심재룡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장구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주위가 왜 이렇게 비판을 할까? 그러니까 장구성과 왕진이 당시에는 가장 엘리트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너무 처참하게 죽고 난 사람을 왜 이렇게 비판할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 쓰면서 사실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석사 논문 받기까지. 그래서 제가 추억의 책장을 넘기듯이 제가 이거 한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총 한 5년 시간을 보냈죠. 다시 이렇게 보니까 역시 좀 부족한 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구성 심성론으로 이제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번에 기회가 돼서 대외정보도 한번 같이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변희욱 선생님이 대종고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인연이 깊은 주제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구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송대 성리학사에서는 유광심학의 성구로 뽑힙니다. 근데 이제 사량자 양씨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더 계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에서 그것까지 다루긴 좀 무리가 있고, 통상 대해와 같이 언급될 때는 양씨와 대해를 놓고 장구성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경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양씨와 장구성을 얘기할 때, 그리고 대해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95페이지를 보시면요, 각주 11번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구성이 왕응진과 경산에 올라서 선사에게 도를 물었다. 장구성은 선사 대해와 경물의 뜻을 이야기했다. 대해가 말했다. 그대는 다만 경물이 있음을 알지 물격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장구성이 의아해하며 천천히 말했다. 선사께서는 어찌 방편을 쓰지 않으십니까? 대해가 크게 웃었다. 장구성이 말했다. 물격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대해가 말했다. 소설에 실린 이야기를 보지 못했는가? 당나라에 안록상과 반란을 도모한 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예전에 낭주의 관리였는데 초상화가 여전히 거기에 걸려 있었다. 현종 황제가 촉에서 이를 보고 노했고 신하를 시켜 칼을 가져다 초상화의 목을 치라고 했다. 그 사람은 섬서에 있었는데 갑자기 목이 떨어졌다. 장구성이 이를 듣고 물격의 의미를 단박에 깨우쳤다. 이윽고 부덩언 담벼락에 개를 썼다. 나의 경물과 대의 물격이 일관됨은 500근 2개를 합한 것과 같다. 그 다음 각주 13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해가 왕응진과 소홍1년 방금 이 이야기가 있었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장구성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지난번 경산에서 매번 그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대의 깜빡거리는 눈동자를 보았다. 그대가 거의 이치를 터득한 것 같았는데 다만 한 끝이 모자랐다. 만약 한 끝을 터득하게 되면 유학이 불교이고 불교가 유학이고 승려가 속인이고 속인이 승려이고 보통 사람이 성인이고 성인이 보통 사람이고 내가 그대이고 그대가 나이고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함은 나의 가르침에 연유한 것이다. 장구성을 제외하고 다른 누가 이 경지를 진정으로 이룰 수 있겠는가? 여기서 보면 이제 대해가 장구성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면서 장구성의 제자인 왕응진은 아직 뭔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제가 나름의 시각으로 갖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건 9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96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가 장구성 왕징과 나눈 대화 속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장구성이 선사인 대와 경물 개념을 공감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장구성이 선불교의 맥락에서 경물의 의미를 풀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대해는 당시 북송대 성리학의 경물 개념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형성된 장구성의 경물 개념에 동의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정일의 북송대 성리학의 맥락에서 장구성의 경물 개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둘째, 대해가 장구성은 물격을 모른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장구성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 물격에 대한 가르침을 구한 것이다. 다만 물격은 대학에 이미 등장하는 것으로 유학자가 이에 대해 모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장구성은 당시 장원급제자로 그의 경전 이해가 깊지 않다고 치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구성은 왜 물격의 의미를 선사에게 되물었는지에 대해 탐색해야 한다. 셋째, 장구성의 경물 개념이 대의 물격과 일관된다고 주장한 점이다. 대의가 왕응진과 함께 경산의 일을 회상한 장면에 근거해 보면 이는 유학과 선불교의 시각이 다르지 않음을 주장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이는 대의 견해로 장구성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장구성이 물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넷째, 장구성이 선불교를 따른다면 그는 본성을 선한 것으로 보지 않고 텅 빈 것이라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구성은 경물과 물격에 대해 공을 깨닫는 과정이자 깨달은 상태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구성이 본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리고 본성을 실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탐색해야 한다. 이 논문은 주로 이 네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우선 양씨와 장구성의 경물과 물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입 부분을 읽고 그 다음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도입 부분에 저의 전체적인 생각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이 대학의 경물을 사물에 이르러 이치를 궁구한다라고 해석한 이래로 제자들은 이를 따르고 있다. 양씨, 장구성 또한 경물에 대해 이정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다만 외부 사물의 이치가 내 마음 속에 모두 갖추어진 것인지 아니면 외부 사물에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내 마음 속에 이치를 완전히 궁구하면 다시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사물의 이치 또한 궁구해야 하는지도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지점이 양씨와 장구성의 경물 개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정은 물격에 대해 경물만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유서에서 물격은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 또한 물격의 의미를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 양씨, 장구성 또한 경물의 의미를 논하면서 이를 물격과 연결해서 다루는 정도로 소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해가 경산서 장구성과 함께 경물을 논하면서 그대는 경물을 알지 물격을 모른다라고 말한 상황을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양씨와 장구성의 경물과 물격이 어떤 의미이고 장구성이 양씨와 대해 사이에서 경물과 물격을 어떻게 정립하는지를 탐색해 보겠다. 양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씨는 결론적으로 경물을 명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걸 장구성이 계승합니다. 양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도를 실천한다면 반드시 선을 밝히길 먼저 해야 한다. 그런 후에 선을 실천하는 근거를 알게 된다. 선을 밝힘은 알물 지극히 하는 데 달려있고 알물 지극히 함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달려있다. 사물을 세면 너무 많아서 만 가지에 이르게 되니 궁구할 수 없는 사물이 있을 것이다. 자신을 돌아봐서 성실하다면 모든 천하 사물이 나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기 반성을 통해서 그 외부 사물의 이치를 굳이 다 궁구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만물 계비어와의 논의를 따르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그 각주 21번 97에서 98페이지로 이어지는 97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인용문을 보시겠습니다. 만약 뜻이 성실하면 천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선왕의 전장과 문물은 모두 텅 빈 기물이 된다. 이 또한 그 내적 그 선을 밝히는 데에 양씨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제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내외 합일, 이건 이제 양시에 대해서 통상 많은 연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점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각주 22번을 보시죠. 성인이 성인인 이유, 현인이 현인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비록 선비가 성인의 경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육경을 버리고 어찌 성인을 구하겠는가. 반드시 정밀하게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고 초연히 말의 뜻이 드러난 데서 묵묵하게 이해하면 거의 성인의 경지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시 같은 경우는 그 육경 경전에 대한 그 깊은 이해 공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경물이라고 하는 것, 이치를 궁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선을 밝힘과 동시에 성인께서 그 진리를 담아놓은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그걸 통해서 이제 내외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각주 23번을 보시죠. 자신을 닦는 것으로부터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데까지 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으니 모두 뜻을 성실하게 함을 위주로 한다. 만약 뜻을 성실하게 함이 없다면 비록 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용에서 천하와 국가를 다스린 데는 구경이 있다고 하면서 끝에 이를 행하는 것은 하나이다 라고 했다. 하나는 무엇인가? 성실합니다. 천하와 국가의 큰 것은 성실하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서 알물 다하지 않으면 어찌 그 도를 알겠는가? 대학에서 논한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신을 닦고 천하와 국가를 다스림의 도는 그 근원이 물격에 달려 있으니 이를 미루어 나갈 뿐이다. 그러니까 양씨는 결국 이 물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명선, 궁리한 다음에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물격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이제 장구성의 경물과 물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을 조금 달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주 24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알미 지극해진다라는 배움을 알아서 내면의 한 생각과 외면의 모든 일에 대해 그 원리와 시종을 궁구하지 않음이 없고 궁구하고 또 궁구하여 극진한 지경에 이르러서 인력이 모두 없어져서 확연해지면 본성의 선함이 밝게 빛나서 의심할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건 분명 그 양시와 같이 그 경물을 명선으로 보고 있다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환하게 그러니까 밝게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그 다음 25번을 보시죠. 무릇 육경은 천하의 이치를 밝힌 것이다. 내가 경물의 배움으로부터 천하의 이치를 궁구하여 크고 작은 것을 빠뜨리지 않고 드러나고 음미한 것을 모두 철저하게 알아서 내면과 외면의 외면이 일치하면 육경의 말은 모두 내 마음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장구성은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성이 밝게 빛남을 자기가 보는 순간 그 마음으로 대상을 비추어내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장구성은 양씨보다 좀 더 내면의 선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27번을 보시죠. 육경을 보는 사람은 경물의 배움을 우선해야 된다. 경물하면 천하의 이치를 궁구할 수 있다. 천하의 이치가 궁구되면 알미 지극해지고 뜻이 성실해지고 마음이 바르게 되고 자신이 닦이고 집안이 안정되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편안해진다. 하물며 육경을 보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육경의 말은 모두 성현의 마음이다. 내가 경물로부터 성현의 마음을 얻으면 육경은 모두 내 마음 속의 것이 된다. 여기서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물이라고 하는 것, 궁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속에 밝게 빛나고 있는 본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주 28번을 보시죠. 무릇 배움은 알물 지극히 하는 것보다 앞선 것이 없고 알물 지극히 함은 사물의 다다름보다 앞선 것이 없고 사물의 다다름은 이치를 궁구함이다. 만약 천하의 이치 가운데 한 사물의 이치가 궁구되지 않으면 이치를 가리는 바가 있는 것이다. 이치를 가리는 바가 있으면 나의 지뢰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오직 사물의 이치가 이르지 않음이 없다면 이치는 궁구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내면의 한 생각과 외면의 만 가지 사태에서 시작을 알고 끝을 알고 이익과 손해를 알고 오래되고 가까움을 알게 된다. 이로써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사태가 밖으로 드러날 때 음미하되 아직 드러나지 않고 조짐이 있으되 아직 밝혀지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이를 알게 된다. 이를 알게 되면 쓰이거나 버려지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이치가 다다른 이후에 알미 지극해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기 내면에 있는 이치를 완전히 궁구했을 때 어떤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그걸 온전하게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구성의 핵심적인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와 장구성의 성개념과 그 실현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점은 제가 석기람 교수님 그 설명을 좀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좀 얻었고, 저도 사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각주 32번을 보시면 대가 이제 대가 장구성의 제자인 왕응진에게 그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얼핏 보면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 본성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보면 결국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륜관계라고 하는 조건에서 드러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실체로서 어떤 하나의 종자로서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이 서두에 왕응진과 대가 그 장구성을 회상하면서 했던 그 가르침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변희욱 선생님의 박사 논문을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번, 각주 33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가 당신은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말하니 한번 이같이 반조해 보시오. 둔함을 아는 사람은 또한 둔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회광방조하지 않고 다만 근기가 둔하다는 데 집착해서 다시 번뇌를 일으킨다면 이는 환영과 망상 위에 환영과 망상을 중첩하는 것이고 공치사 위에 공치사를 덧붙이는 꼴입니다. 다만 듣건대 뿌리 박힌 성질이 둔함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둔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둔함을 붙잡고 있어도 안 되지만 또한 이 둔함을 버리고 참고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여기에서 보면 결국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을, 그러니까 근기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을 얻는데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게 나한테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 인간의 본래성, 그러니까 이건 아라키 겐코가 이제 유교와 불교를 구별할 때 그 절대무라고 했던 그 표현처럼 그 공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지해서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좀 뭐랄까요? 어리석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죠. 그 각주 34번인데요. 바라건대 당신은 평소 스스로 경전 공부를 하거나 화두를 잡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보여준 것으로 인해서 재미와 기쁨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단박에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이제 아마 장구성이 이 부분에서 그 대종고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경전 공부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없음을 그 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양의 방법, 공부의 방법이 장구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4-2 장구성의 성과 그 실현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핵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각주 42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경물과 물격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것이 심증리로 이어지는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요. 4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바 경물은 국리를 말한다. 한 생각의 미세함, 만 가지 사태의 많음, 만 가지 사물의 다양함에는 모두 리가 있다. 깊이 나아간다는 것은 천하의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서부터 지엽적인 대로 내려가는 것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가서 그치지 않으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데서 궁극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생각의 미세함, 한 가지 사태의 틈, 한 가지 사물의 경우에서 그 시작을 근원으로 하여서 그 끝을 궁구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고, 그 미세한 것을 살펴서 그 드러난 것을 증험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고, 그 하나를 관통하여서 그 만 가지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즉 또한 만 가지를 수련함으로써 하나에 돌아가고, 또한 드러난 것을 따름으로써 미세한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끝을 고찰하여서 처음을 구하게 되니
끝없이 왕래하고 계속해서 운용하게 된다. 이것이 깊이 나아가는 배움이다. 이와 같으면 마음이 곧 이치이고 이치가 곧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 본성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마음이 곧 이치가 되고 그 마음이 곧 본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유광심학의 송구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석기남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마음과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 장구성은 그 본성, 이니에지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그 어떤 대상을 온전하게, 그러니까 인륜관계 속에서 도덕적 실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능력으로서, 근원으로서 설정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그 아직은 마음이 곧, 그러니까 심증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왕陽明이 얘기했던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은 거 아닌가. 어떤 이니에지를 하나의 그 도덕적 반응 능력의 본체로서 설정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곧 리가 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